네, 프랑스 걸작 소설 감상 재택 강의, 재택 수업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는 오노르드 발자크의 소설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발자크란 작가는 세계문학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작품으로서는 뭐 골짜기의 백합, 아니면 고려의 영감, 뭐 잃어버린 환상, 그 외에도 아주 수많은 작품, 98편, 9편에 가까운 그야말로 다작을 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19세기 대표적인 작가고 세계적으로도 세계문학사에서 사실주의 혹은 낭만주의 이를 거론할 때마다 발자크가 항상 불려오곤 합니다. 발자크는 처음부터 작가는 아니었겠죠. 어린 시절에 뚜르 근방에서 이제 살다가 기숙학교, 어린 시절 기숙학교에서 자랐던 환경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항상 그러듯이 아버지 부모로의 영향을 받아서 뭐 법관이랄까 법률서기 이런 역할도 하다가 끝끝내 자기 그 하고 싶은 작가를 부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섭작도 발표하고 발작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몇 편의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1820년대쯤에서 이제 자기 이름 내걸고 작품을 발표하면서 인기도 없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시에 끄고 있던 신흥 기술 산업이랄까요, 출판업, 자기가 소설을 발표하다 보니까 출판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인쇄소 이런 작업에 이런 이제 데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라는 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 그런지 폭삭 망합니다. 어마무시한 빚만 안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발자크는 그야말로 하루에 16, 4시간, 5시간을 그냥 계속 그 소설을 써냄으로써 그걸 이제 원고를 넘김으로써 이제 원고료를 통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도 파리 시내의 고미 다락방 제일 위층의 다락방에 기거하면서 하루에 커피를 뭐 40잔 가까이 블랙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쫓으면서 집필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90여 편에 가까운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편 한 편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작가의 혼이 담겨 있고 그 시대상을 제대로 잘 반영한 작품으로서도 더 유명합니다. 처음에 몇 편을 쓰다가 830 몇 년, 4년인가요? 그 경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이쪽 면 저쪽 면을 쓰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체계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발자크 스스로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단테 14세기입니까? 네. 문해부흥기 르네상스 때 단테 신곡이라고 우리말에 알려져 있죠. 단테 신곡이 코메디 디빈입니다. 프랑스 말로 코메디 디빈. 이 코메디란 말이 자꾸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디빈은 하느님 신의 뭐랄까 코메디란 말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말을 들어다 보니까 신곡 곡이란 말이 희곡이란 말이 연극 그죠? 연극 코미디가 연극인데 연극을 대부분 희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곡이란 말로 일본 사람이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준해서 하늘의 천상의 하늘의 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이라고 보던 그 곡절을 단테가 썼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천당, 지옥, 연옥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천상계의 이야기겠죠. 발자크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지상계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 망라해 쓰겠다. 그래서 제목을 코미디 이면 인간의 연극 극 이야기 숱한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여곡절 총망라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 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인간 희극이란 말로 옮기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게 희극이 아니에요. 왜냐면 코미디앵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우리말로 코미디언 같으면 희극 배우잖아요. 개그맨 비슷한. 그러나 알다시피 코미디언 그러면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예요. 17, 18세기부터 있었던 파리에 코메디 프랑세즈라는 큰 대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희극하는 데인가? 아니에요. 프랑스 연극 극장이죠. 코메디 프랑세즈. 코미디란 말은 희극 비극이 아니라 연극을 망라한 걸 코미디앵이 연극 배우이죠. 그래서 인간의 극입니다. 인간의 뭐 연극보다는 인간의 온갖 걸 다 망라한 이야기라. 이건 하늘의 천상의 뭐 천당과 지옥과 연옥의 이야기를 다 망라한 것이 단테의 우리말로 뭐 신곡, 고유명사라는 것은 한번 이름이 붙여지면 쉽사리 바꾸기 힘들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신곡을 통합니다만, 천상 나라의 이야기 정도가 맞겠죠. 그렇다면, 코미디 이메인은 인간의 온갖 이야기들이라고, 굳이 붙인다면 인간극이란 말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간간히 발표하던 이런 소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란, 물론 시기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프랑스의 그 왕정 복고 시절에 혁명 이후에 또 왕정이 또 됐다가 다시 공화정 또 됐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많던 그 시절인데요. 그 시대상을 모든 작품, 여러 작품 속에 해가지고 크게 모아 놓으면은 그 시대의 전 면모가 다 드러내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인간극이라는 코미디 이맨을 쓰면서 거기다 연극을 서문을 붙입니다. 난 코미디 이맨을 쓰겠다, 큰 이름 외에 이 작품 코미디 이맨의 모든 게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작품들도 다. 서문에서 뭐라 하냐면, 이 사회가 작가고, 그럼 자기는 단순히 이 사회가 시키는 있는 대로를 그대로만 옮겨 적는 필경사랄까, 서기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작품의 내용을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프랑스 사회에 있는 것 그대로 내가 옮겨서 쓸 뿐이다.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창조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옮겨 적는 사람일 뿐이다. 즉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점에서 레알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주의입니까? 그러면서 인간극이라는 큰 뭐랄까 총서라 그럴까요?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망라하는데 계획대로 하면 그게 100 몇십 편이 120, 30편이 들어가야 될 건데 실제 자기가 쓴 건 100편에 가까운 98, 9편 정도랍니다. 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개로 구분했어요. 풍습, 매, 그다음에 필로소픽, 철학적. 다 연구죠. 철학 연구, 풍습 연구, 분석적 연구. 예. 풍습 연구는 사람의 삶의 양태를 풍습이라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시대에는 흰 옷을 입었다가 그때는 또 검은 옷을 입었다. 일종의 풍습, 유행까지 포함한 삶의 당대인의 삶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풍습 연구 안에는 또 뭐라고 할까요? 예. 파리 지방, 파리의 풍경, 그 다음에는 이 풍습 매르란 말인데 우리말로 보르로 매르 모랄이랄까 풍습이란 말인데 예, 그 안에는 센느라 이런 말로 전경 장면입니까? 센느 파리지행 파리의 풍경들, 그 다음에 시골의 풍경들 혹은 사생활의 풍경들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했습니다. 그 안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들어갑니다. 골짜기의 백합, 그 다음에 뭡니까 고려 영감 이런 작품들. 그 외에 또 이제 철학 연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면을, 밑바닥을 분석하고 해본 소설 작품들이 철학적 연구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보다 더 세밀하게 생리적 현상까지도 분석한 게 풍습 연구입니다. 물론 절대다수는 풍습 연구로 다 절대다수죠. 또 이런 서문을 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로서의 어떤 몇 가지 원칙이랄까 나옵니다. 거기에는 헛두르 데 페르소나즈라고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발작 그 작품의 특징으로서 총망라해서 이 사회를 다 묘사하겠다, 그려내겠다, 담겠다 하니까 한 작품은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 시공간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인물이 가령 20세에 와서 25세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을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보기 위해서 하나의 인물이 이런 조건, 이런 시간, 이런 공간에서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또 달리 변해서는 나이가 뭐 40대, 50대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작중인물, 페르소나즈, 등장인물이 다시 나타나는 회귀법이라고 할까? 작중인물 회귀법. 네. 그럼으로써 20대 젊은 때는 이런 식이었지만 결국은 나이 들어서 또 뭐 사회 진출해서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함으로써 사회를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작중인물 회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특히 우리가 다음에 곧 읽어보게 될 베르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어젠드 라시낙이라는 대학생, 시골에서 올라온 영민한 대학생이 아주 뭐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때 하나 묻지 않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타락한 파리 사교계 파리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뭐 뭐랄까 반항이라 그럴까요? 저항의 몸짓을 보이는데 그걸로 끝나지만 저 뒤에 가서는 다른 잃어버린 환상 이런 속에서는 아예 소위 사회 그 기득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서문에서 하고 있는 말 중에서 이건 서문에서는 이런 자꾸만 비치고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작중인물 회귀법이라고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유니티 드 콩포지시옹이라는 개념을 또 소개합니다. 이건 그 당대 19세기 중반쯤에 아주 유행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과학 기술이랄까? 인간의 새로운 자부심 같은 겁니다. 세포란 게 이제 밝혀지고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 보니까 생물학자 조프라 생틸레라는 당시에 그 생물학자의 뭐 주장이었답니다. 모든 식물들, 동물도 마찬가지. 들여다 보면은 콩포지션, 그 구성체라 그럴까요? 이루고 있는 건 똑같더라. 유닛대는 동일하다, 하나다 말입니다. 구성체 동일성 원칙이라고 할까? 단일성, 같은 말이겠습니다. 유니티드 콩포지션,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은, 자, 장미든 코스모스든 세부적으로 현미경 들여다보면 안에 세포가 있고 셀이죠. 그 안에는 뭐 성분이 뭡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가 있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 보면 동물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개나 원숭이나 파고들어서 보면은 이루고 있는 성분들은 같다. 성분은 일치한다. 같은 거다. 그런 의미겠죠. 동시에 여기서 나가면은 뭐라 그럴까? 싸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인간 사이에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겠죠. 예. 다음, 또 이제 그 속에서, 발작 작가가 강조하는 것이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대의 단면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한 면이라도 전형적인 인물을 보여줘야 되겠다. 전형적인 인물, 띠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띠프 하면 유형의 사람인. 그러니까 가령 우리도 알다시피 구두쇠 그러면 뭐 스크루지 영감입니까? 네. 아니면 뭐 놀부입니까? 예. 이런 식의 이런 인물 전형적인 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장에 우리 읽어볼 작품 베르 고리오, 베르 아버지란 말인데 고리오라는 아버지인데 고리오 영감, 바깥에서 보자면 고리오 영감은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일찍 죽고 일찍부터 호라비로서 두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돈도 벌고 애들에게만 다 바치고 딸들에게를 딸 말이라면 그야말로 예 우리말로 하죠. 딸 뭐 바보입니까? 재능직 부승의 재능입니다. 부승의 그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또 고려 영감을 이제 꼽기도 하죠. 그 외에 또 특기할 만한 게 있다면 이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에 뭐 유행하던 건입니다. 신비주의랄까. 그 당시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19세기 그죠. 예. 아까 현미경도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아가서 미트법까지도 나오면서 파리에서 모여서 만국 회의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이른바 자연과학 기술의 어떤 전형인 그 기준 프로토콜을 정하던 시절이죠.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온갖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신비로운 것들이 밝혀지고 수수께끼가 이제 풀리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동물 자기, 마그네틱이죠. 그러면 자석, 자력, 그래서 뭐 우리 말하는 그 자석이란 게 멀리서 당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서 자력이 그죠? 예. 그래서 마치 요술 부리듯이 신비롭겠죠. 미스테리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 자철석입니까? 광물 속에도 예. 자기가 있기 때문인데 동물끼리도 사람도 서로 끌고 뭐라 그럴까요? 끌림입니까? 유혹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동물에 있는 자기 현상으로 설명하고 예,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신학적으로는 스웨덴보르그라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 스웨덴보르그라는 목사이고 성직자인데 그런 그 사람의 주의 주장이 천상과 지옥과 만물조옹이죠. 예. 그러니까 광물, 식물, 동물 걔는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통하고 아까 말하는 유니트 콤포지션 같은 게 겸비되면서 그런 이론이 스웨덴보르기즘, 뭐 스웨덴박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의 유럽을 뭐 풍미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서 아까 그랬을 때 기숙학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루이 랑베라는 소설이고요. 또 세라피타라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감이 있는 그 소설인데 이런 기운들은 어찌 보자면 있는 그대로 사실 현실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주의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면에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싶은 그런 통찰력이 있는 낭만주의의 어떤 기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뭐 어느 시기건 낭만주의, 어느 시기건 고전주의 그러면 이 작가는 무조건 낭만적, 무조건 고전이고 무조건 사실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의상 사가들이 그 시절에 뭐 몇 세기 때는 이런 분위기가 풍미했다. 그래서 무슨 주의, 바로크, 뭐 로코코, 뭐 그런 주의라고 부르지만 한 작가의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지나치게 무슨 주의, 무슨 파, 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안내를 하고 그 중에 인간극에서도 풍습연구 안에서도 파리 지방의 뭐 전경인가요? 아니면 사생활 전경인가에 들어가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살펴보게 될 베르 고리오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예, 들어가 보려 할까요? 네. 우선 고리오 영감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 단락은 한마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Il faut manger les uns les autres. 불어에서 서로 할 때 그죠? 서로가 직접 목적 보면 les uns les autres 이런 식으로 바로 가운데 전사 없이 돼 있잖아. 서로가 서로를 망제 먹어야 한다. 스망제인데 부망제 너희들은 서로를 잡아먹어야 한다. 이 말은 보트랭에 따른 말입니다. 보트랭이 한 말입니다. 보트랭이 누구냐? 예, 우선 고려 영감의 배경부터 나오겠죠.
이 작품은 파리의 그 시내 뒷골목 이면 도로에 있는 그 보케르 이게 나올 겁니다. 보케르라는 아주머니가 마망 보케르 부릅니다. 그냥 우리도 이모 고모 그럽니까?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보케르 아주머니인데 그냥 마망 보케르라고 보케르 아주머니가 하고 있는 하숙집이라고 할까요? 네. 에서 빚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숙집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되는 친구는 아까 어제는 더 라스티나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올 겁니다. 법과대학생인데 여기서 하숙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뭐랄까요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하숙집에서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과거가 뭔지도 모를 궁금할 제일 수수께끼 인물이 보트랭이라는 인물입니다. 한 40대고요. 건장하고 모르는 게 없고 그야말로 빠스파르투라 그러면 어디지 다 통하는 그야말로 예, 뭐라고 흔히 표현합니까? 육해공군 다 통하는 그야말로 예. 그래서 과거에 뭐 혹시나 뭐라고 할까요? 무슨 범인은 아닌지까지도 의심받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다재다능하고 모르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보트레는 친구가 이런 사람이 이 의제는 라스티낙을 관찰하다가 오엘리 만나가지고 둘이서 하고 있는 대화하는 장면인데 보트랭이 해주는 말이 한 달락이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우리 시간에 볼 거는 고려 영감 중에서도 고려 영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라스티낙에게 고려 영감이 자기 딸들을 보고 싶어서 병마에 서다가 이제 죽어간 단말마라 그럽니까?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오락가락하면서 라스티낙에게 대화도 하고 혼잣말도 하고 하는 대목인데 그야말로 부성의 상징인 고려 영감이 딸도 보지 못한 채 목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인데 신금을 울리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끊고 이걸 그러면 5주째 첫 번째로 하고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는 그 다음에 5-2, 5-3으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1은 여기서 끊기로 하겠습니다.